15년 전, 제 인생의 전부였던 남자가 제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뒤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함께 일군 재산은 물론이고 제 청춘과 믿음,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의 웃음까지 모조리 빼앗아 빚더미 속으로 저희 모자를 밀어넣고 야반도주했던 전 남편. 저는 그를 평생 증오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바로 그 남자를 서울에서 가장 번잡하다는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마지막 기억 속 그는 술에 취해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던 파렴치한이었는데 15년이란 긴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그는 병들고 쇠약해진 몰골로 남의 짐수레를 끄는 막노동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라리 평생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그의 처참한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거대하고도 충격적인 진실의 첫 단서를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제 가슴을 까맣게 태운 이 기나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뼈에 사무친 제 한과 눈물이 담긴 이야기를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어느덧 62.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텅 빈 집의 서늘한 공기가 저를 먼저 맞이합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의 희미한 빛은 제 방 안의 낡은 가구들을 비추고 그 위로 소복이 쌓인 시간의 먼지들을 드러냅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이 집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결혼 사진 속에서 턱시도를 입은 남편과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 그 속의 젊은 여인은 더 이상 제가 아닌 것만 같아 낯설기만 합니다. 사진 속 남자의 미소는 제게 행복했던 추억이 아닌 배신감의 상징으로 남아 지난 15년간 제 가슴을 핥히었습니다. 이제 제 삶의 유일한 낙이자 버팀목은 하나뿐인 아들, 지훈입니다. 녀석이 올가을에 드디어 장가를 갑니다. 그림처럼 예쁘고 마음씨도 비단결 같은 아가씨를 짝으로 데려와 제 앞에 섰을 때 저는 기쁨보다 먼저 안도의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닐까, 행여나 주눅 들고 엇나갈까 봐 제 등골이 휘어지도록 노심초사하며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들의 결혼은 제게 또 다른 형태의 외로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신혼집을 따로 얻어 분가할 예정입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이제 제 품을 떠나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야 할 나이니까요.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텅 비게 될 아들의 방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 한쪽이 시려옵니다. 이 낡은 빌레에서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밤을 홀로 지새워야 할까요? 식탁 위에 놓인 공과금 고지서들은 그런 제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가운 현실을 일깨웁니다. 혼자 사는 늙은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숫자들.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새벽에 나가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식당 주방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악착같이 버텨왔지만 닳아버린 무릎과 쑤시는 허리는 이제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이제 가장인데 어머니 하나 책임 못 지겠어요. 수진이랑 주말마다 맛있는 거 사들고 찾아뵐게요. 용돈도 두둑하게 드릴 테니 이제 힘든 일은 그만하세요. 며칠 전 쑥스러운 듯 봉투를 내밀며 말하는 아들의 얼굴에서 저는 떠나간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정한 위로가 고마우면서도 저는 애써 웃으며 봉투를 다시 아들의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됐다 이놈아. 너희들 이제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어미 걱정은 말고 네 아내한테나 잘해. 그거면 돼. 아들에게 짐이 되는 늙은 어미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라도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제 남은 생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좋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 저는 아들 녀석과 예단이며 혼수 문제를 마지막으로 의논하기 위해 약속을 잡고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 지훈이 방에 놓아줄 이불이라도 한 채 볼 생각이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버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또다시 상념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가구 공장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재주가 좋았고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고 직원들을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덕분에 작은 공방으로 시작했던 사업은 금세 입소문이나 수십 명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돈을 벌자 그는 가장 먼저 저와 아들을 챙겼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남들 부럽지 않게 해줄게. 그는 저를 이 빌라로 이사시켰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제 손을 잡고 백화점이며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당신한테 잘 어울리겠는데? 아빠, 나 저 로봇 사주면 안 돼요? 남대문 시장의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남편은 제게는 고운 옷을, 아들에게는 가장 좋은 장난감을 사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보며 이 남자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평범하고도 소중했던 행복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20년 전의 그날처럼 왁자지껄한 소음과 활기찬 기운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제 곁에는 든든한 남편도 제 손을 잡은 어린 아들도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혼수 그릇 가게들이 모여있는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쁜 그릇들을 보니 곧 살림을 시작할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지훈이 밥은 잘 챙겨 먹으려나? 수진이가 야무져서 잘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릇을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던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짐수레 좀 지날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로 제 등 뒤에서 거칠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화들짝 놀라 옆으로 비켜서는 순간 어른 키보다 높이 원단 꾸러미가 쌓인 짐수레 하나가 제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무심코 그 수레를 끄는 남자의 뒷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허름하다 못해 누더기 같은 작업복, 힘에 부쳐 바들바들 떨리는 앙상한 다리, 그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 연민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분명 기댈 곳 하나 없는 고단한 인생의 무게가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의 뒷모습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에게서는 느껴질 수 없는 기시감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바싹 마른 등, 구부정하게 굽은 어깨, 그리고 햇볕에 그을려 검붉어진 목덜미. 제 심장이 이유 없이 쿵쿵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미쳤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릇에 시선을 고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온 신경은 이미 저만치 멀어져 가는 그 남자의 뒷모습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수레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다 낡은 손수건을 꺼내 임에 흐르는 땀을 닦기 위해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제가 서 있는 쪽으로.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온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제 심장이 멎는 소리만이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 세월의 모진 풍파가 그의 얼굴을 잔인하게 핥히고 지나가 예전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깊게 펜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그의 눈매, 오뚝했던 콧날, 그리고 왼쪽 눈썹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작은 흉터. 그것은 틀림없이 15년 전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사라져버린 제 남편, 김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야망과 자신감으로 이글거리던 그의 눈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공허한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과 슬픔만이 짙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잠시 저를 향하는 듯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저를 보고도 제가 누구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의 눈은 저를 그대로 통과해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손으로 막았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려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는 동안 그는 다시 묵묵히 술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삐걱거리는 수레를 끌고 다시 왁자지껄한 인파 속으로 힘겹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의 구부정하고 초라한 등이 인파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점이 될 때까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여기에?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어느새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버스에 탔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약속도 까맣게 잊어버린 후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거리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온 세상은 방금 전 보았던 그 충격적인 장면 하나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선 채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와 자꾸만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겨우 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춥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뉘었습니다. 그제야 둑이 터진 듯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러움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혼란과 충격에 휩싸인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허탈한 눈물이었습니다. 차라리 그가 다른 여자와 재혼해서 보란 듯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지금처럼 가슴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천벌을 받을 인간. 그렇게 욕이라도 실컷 퍼부으며 제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상상조차 못했던 비참한 현실은 지난 15년간 제가 그를 향해 쌓아 올린 견고했던 증오의 성벽을 속절없이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벽이 무너진 자리에 이제는 이름 모를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연민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미련일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장 바닥에서 힘겹게 수레를 끌던 그의 공허한 눈동자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과거의 기억들이 악몽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특히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 몇 달간의 기억들이 유난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공장이 부도 처리되고 매일같이 집으로 험악한 얼굴의 채권자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딱지가 집안 곳곳에 붙었고 아들 지훈이는 충격으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희 집을 보며 뒤에서 수군거렸고 저는 그 시선이 두려워 대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때 남편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괴로운 듯 머리를 쥐어뜯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당신 혼자 힘들어요? 나와 지훈이는 안중에도 없냐고요.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건지 설명이라도 해봐요. 당신 회사 돈 빼돌려서 도박한 거라면서요. 옆집 순이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소문도 파다해요. 사실이에요. 저는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까지 끌어와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핏발선 눈으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당신과 지훈이에게 평생 갚지 못할 죄를 지었어. 저는 그 침묵을 모든 소문에 대한 시인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그는 순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새벽 그는 이게 당신과 지훈이를 위한 최선이야. 나를 원망하고 깨끗이 잊어. 그래야 당신들이 살아.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든 채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겨진 가족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도망친 파렴치한이라고
그렇게 15년을 증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모습을 보고 나니 그 모든 기억들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깊은 침묵 속에, 그 이해할 수 없었던 마지막 말 속에 어쩌면 제가 알지 못했던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앓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죽을 사들고 찾아왔지만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차마 아버지를 만났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약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헛것을 본 셈치고 다시 예전처럼 잊고 살면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게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간간이 터져 나오던 그의 마른 기침 소리가 귓게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이 의문을 풀지 않고서는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일주일 만에 다시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 따져 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진실의 파편이라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지독한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혹시라도 그와 마주칠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저는 그를 직접 찾는 대신 지난번에 들렀던 과일 가게로 먼저 향했습니다. 그곳의 주인 아주머니라면 무언가 더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가게 앞에서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민준이 주인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연신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2명이 팔짱을 낀 채 그를 위협적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김서방,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자네가 내 돈을 훔쳤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아주머니는 울먹이며 소리쳤고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 뭘 그렇게 길게 물으세요? 이 양반이 며칠 전에 가게에 손님 없는 틈을 타서 돈통에 손을 댄 게 CCTV에 다 찍혔다니까요. 험상궂은 남자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그저 죄송합니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가 도둑질까지 할 정도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다니. 그 순간 15년간 쌓아왔던 증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아. 무능하고 파렴치한 인간. 저는 실망과 분노에 휩싸여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알아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등 뒤로 민준의 처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경찰에만은 신고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아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평생을 일해서라도 다 갚겠습니다. 제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발걸음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멈추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앞날에 흠집을 낼까봐 하지도 않은 도둑질의 누명까지 뒤집어 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의 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리는 몸을 돌려 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단순한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지켜내고자 했던 처절하고도 숭고한 부성애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남자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제 발걸음이 시장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멈추어 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남편의 처절한 목소리. 제발
제발 경찰에만은 신고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아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난 15년간 제가 굳건히 쌓아 올렸던 증오와 원망의 성벽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들이 뒤엉키며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알고 있었다니. 저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연락조차 없었으면서 아들의 가장 중요한 날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아들의 앞날에 흠집이 날까봐 하지도 않은 도둑질의 누명까지 기꺼이 뒤집어 쓰려 하고 있다니.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아라며 차갑게 돌아섰던 제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15년 전 제가 그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다시 제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그가 왜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는지, 왜 그저 내 잘못이라는 말만 반복했는지,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 끔찍한 예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그를 다시 잃어버리고 평생을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리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둘러싼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을 뚫고 그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울려 퍼질 줄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울먹이는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험상궂은 얼굴로 민준의 팔을 붙잡으려던 남자들도,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서 있던 민준도 모두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은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당신이 왜 여기에? 제발, 제발 그냥 가시오. 라고 처절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의 애원하는 눈빛을 외면하며 과일 가게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혹시 없어진 돈이 전부 얼마라고 하셨죠? 제 당돌한 질문에 아주머니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건 왜? 한 30만 원쯤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 있던 현금을 전부 꺼내 아주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5만 원짜리 10장이 좋게 넘는 돈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없어진 돈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이 돈으로 놀라신 거 푸시고 혹시 가게에 손해가 난 것이 있다면 이걸로 메우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절대 남의 돈에 손을 댈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제 단호한 말에 아주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손에 들린 돈과 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부인, 지금 뭐 하는 거요? 당장 그 돈 거두시오. 내가 훔친 게 맞소. 민준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드러날까봐, 그래서 아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될까봐 필사적으로 저를 막으려 했습니다. 시끄러워요. 제가 그에게 소리친 것은 거의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어내고 여전히 민준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험상궂은 남자들에게 향했습니다. 두 분은 뭡니까? 경찰입니까? 경찰도 아니면서 왜 사람을 이렇게 몰아쓰는 겁니까? 제 기세에 남자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아니, 우린 그런 게 아니고 이 시장 상인회 경비요. CCTV에 찍혔다니까 그러네. 그럼 그 CCTV 좀 봅시다. 그리고 돈을 줬으니 이제 이 사람 좀 보내주시죠. 계속 이렇게 사람 망신 주고 협박하면 제가 두 분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강경한 태도에, 그리고 이미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남자들은 욕설을 몇 마디 중얼거리더니 이내 자리를 떴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제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아이고,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미안하게 됐수다 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그 소란의 중심에
저와 민준,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갑시다. 저는 그의 초라한 팔목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그의 팔은 제가 기억하던 단단한 팔이 아니었습니다. 앙상한 뼈의 감촉이 옷 위로 고스란히 느껴져 제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대체 왜 이러는 거요? 당신과 나는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인데 왜? 그는 필사적으로 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멀리 가장 가까운 허름한 찻집으로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습니다. 찻집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낡고 더러운 자신의 신발 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카락,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완전히 굳어버린 등 15년이라는 세월이 그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했는지를 그의 온몸이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제가 겨우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왜 훔치지도 않은 돈을 훔쳤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훈이 결혼식 어떻게 알았어요? 그제야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애처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들었소. 건너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연이요? 그럼 시장 바닥에서 도둑 누명을 쓰는 것도 우연이에요.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우연이냐고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주시오. 오늘 일은 정말 고맙소만. 이걸로 됐어.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거요. 우린 이미 15년 전에 끝난 사이잖소.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의 실마리라도 찾지 못하면 저는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지훈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시장에서 도둑 누명을 쓰고 사는데 그걸 모른 척할 아들은 세상에 없어요. 당신이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방식은 틀렸어요. 15년 전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고요. 제 절규에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찻집 주인이 주문한 쌍화차 2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다시 길고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참 뒤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멀리서나마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고 싶었어. 내 존재가 그 아이의 앞길에 누가 될까봐 그것 하나만이 두려웠을 뿐이요.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킨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날 찻집에서 나눈 대화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더 이상 그를 다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차만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찻집을 나와 저는 그의 주머니에 억지로 남은 돈을 쑤셔 넣어주었습니다. 그는 기겁하며 거절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만남은 고요했던 제 삶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야 말았습니다. 며칠 뒤 제가 사는 동네의 작은 공원에서 저는 결코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15년 전 남편의 동업자였던 최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엿한 중소기업 사장 행세를 하며 지역 유지로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자였습니다.
그는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듯한 제 앞을 우연을 가장해 막아섰습니다. 어이쿠, 서연 씨 아니십니까? 이게 얼마 만입니까?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태연한 척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제가 소문을 좀 들었는데 얼마 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김 사장을 만났다면서요?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 그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인간이라고. 사업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장 바닥에서 도둑질이나 하고 다닌다면서요? 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다니까요. 그는 혀를 차며 민준을 비난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섬뜩한 경고의 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아드님, 곧 결혼한다면서요? 사돈댁도 꽤 괜찮은 집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신랑 아버지가 사기꾼의 절도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결혼 무사히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가 15년 전 제 남편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로 그 장본인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신, 대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죠. 괜히 죽은 자식 불알 만지다가 산 사람까지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금처럼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조용히 사세요. 그게 서연 씨나 아드님 장래를 위해서나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제 곁을 지나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그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협박은 제게 공포가 아닌 확신을 주었습니다. 민준에게는 분명 억울한 사연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의 열쇠는 최태식, 저 인간이 쥐고 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미친 사람처럼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떠난 뒤로 그의 물건이라면 치를 떨며 대부분 버렸지만 혹시라도 무언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베란다 창고 구석, 수십 년 된 앨범들과 낡은 옷가지들이 담겨있는 낡은 나무 상자. 저는 그 상자를 거실로 끌고 와 내용물들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자 맨 밑바닥에 깔려있던 낡은 신문지 더미 아래에서 작은 먼지 주머니 하나가 제 손에 잡혔습니다. 그 안에는 녹슨 사설 창고 열쇠 하나와 작게 접힌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 지훈이가 아빠를 이해해야 할 날이 온다면 그 뒤는 잉크가 번져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민준이 그가 일부러 남겨두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와 메모지를 들고 메모지에 희미하게 적혀있는 사설 창고의 주소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창고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관리인에게 열쇠를 보여주자 그는 15년치의 밀린 관리비부터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아들 예단비로 쓰려고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서 받은 돈의 일부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관리인은 저를 가장 구석에 있는 거미줄이 잔뜩 쳐진 낡은 창고 문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는 그 문은 녹슨 열쇠를 넣고 돌리자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마침내 그 입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낡은 책상 하나와 그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서류 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상자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회계 장부들과 은행 거래 내역서 뭉치들, 그리고 그 모든 서류들 맨 위에 손때 묻은 두꺼운 일기장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그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15년 전 지옥 같았던 그 시간의 모든 진실이 한 남자의 피눈물이 담긴 고백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든 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첫 장에는 낯익은 그러나 이제는 희미해진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과연 누군가 읽게 될 날이 올까? 어쩌면 이 일기장은 내 무덤까지 함께 가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아주 만약에 신이 존재해서 내 아들 지훈이가 먼 훗날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아비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저는 숨을 죽인 채 한자 한자 그 남자의 고통과 절규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은 지난 15년간 아비가 영웅인 줄도 모르고 그를 증오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남편은 죄인의 가면을 쓴 채 성자처럼 지난 15년간의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해왔습니다. 이제 이 길고 지독했던 거짓의 밤은 오늘로 끝을 내야만 합니다. 이제 내 아들에게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모든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었습니다. 먼지 낀 사설 창고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낡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려 15년이란 세월의 덮개가 앉은 일기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내 남편이 겪었을 지옥 같은 고통에 대한 미안함, 그의 숭고한 희생을 오해하고 평생을 증오했던 제 자신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을 조장하고도 뻔뻔하게 잘 살아온 최태식이라는 인간에 대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창고의 작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희미한 빛이 어느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15년간 제 남편은 죄인의 가면을 쓴 채 홀로 어둠 속을 걸어왔습니다. 제 아들은 아버지가 영웅인 줄도 모르고 그를 증오하며 상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그 길고 지독했던 거짓의 밤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진실의 등불을 밝혀 두 사람을 어둠 속에서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에 저장되어 있는 아들 지훈이의 번호를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곧이어 걱정이 가득 담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얼마나 벅했는지 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또다시 울음이 터져 나올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줄 수 있겠니? 수진이도 같이. 너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제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어머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기장과 서류들이 담긴 상자를 보물처럼 끌어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창고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들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15년간 아버지를 오해하고 살아온 아들이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지훈이와 수진이가 헐레벌떡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제 창백한 얼굴을 본 아들이 제 어깨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과 수진이 앞에 제가 가져온 낡은 서류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지훈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상자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 아들의 무릎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읽어보렴. 여기에 지난 15년간 우리가 몰랐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단다. 아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러나 제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심스럽게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수진이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의 어깨 너머로 일기장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 몇 장을 읽어 내려가던 아들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최태식의 사기와 협박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자 아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아들인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기로 결심했다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아들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다 사실이라고요? 아버지가 나 때문에.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진실에 대한 충격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흐흐흑.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지훈이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 부엌으로 들어가 소리 죽여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참을 울어 감정을 쏟아낸 지훈이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최태식, 그 인간 절대로 용서 못해요. 당장 찾아가서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예요. 아들의 눈은 슬픔이 아닌 이글거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다가가 차갑게 식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아, 흥분하면 안 돼.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저 교활한 인간의 뜻대로 되는 거야. 우리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법의 힘으로 그 인간을 심판받게 해야 해. 그게 네 아버지를 위하는 길이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야. 제 말에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씨,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이 일기장과 장부들이 명백한 증거예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 중에 정말 유능한 분이 계세요. 내일 당장 그분을 찾아가서 상담받아봐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현명한 수진이의 말에 지훈이도 겨우 이성을 되찾고 주먹을 쥔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오랫동안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아뵙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차갑고 어두운 고시원 방에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세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민준이 살고 있는 낡은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그의 방문 앞에 섰을 때 지훈이는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제가 대신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힘없는 기침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민주는 갑자기 나타난 저희, 특히 아들 지훈이를 보고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는 와르르 무너지듯 아버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오해하고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지 마세요. 아들의 처절한 절규에 민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아들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지훈아, 이러지 마라. 네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다 이 애비가 못나서 그런 것을 어서 일어나거라. 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15년의 세월이 만든 깊은 상처와 회한을 뜨거운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함께 그 모습을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감정을 추스른 우리는 민준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일기장과 서류들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찾았구려. 내가 그렇게 버리지도 태우지도 못하고. 그는 일기장을 어루만지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결심한 듯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는 이렇게 숨어 지내지 마세요. 저희랑 같이 집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 함께 싸워요.
최태식 그 인간에게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와야 해요. 제가 아버지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아들의 굳은 결의에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얼굴과 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이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텅 비어 있던 눈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삶의 의지가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민준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는 모든 것이 낯선 듯 어색해했지만 지훈이의 방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일기장과 장부를 검토한 뒤 승산이 충분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최태식을 횡령, 사기, 협박,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최태식은 예상대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로펌을 선임해 맞섰고 언론을 이용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 파렴치한 전 동업자의 음해라며 저희를 오히려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습니다. 세상의 여론은 돈과 권력을 가진 그의 편에 서는 듯했습니다. 지훈이의 회사에는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었고 수진이네 집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담긴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였어. 나 때문에 또다시 당신과 아이들이 고통받는구나.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약해지시면 안 돼요. 거의 다 왔어요. 여보,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이번에는 절대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의 굳건한 모습에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리한 법정 싸움이 계속되던 어느 날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최태식의 비열한 수법에 대한 기사를 본 15년 전 저희 공장에서 격리로 일했던 직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희에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녀는 최태식이 어떻게 장부를 조작하고 민준에게 누명을 씌웠는지를 상세하게 증언해 주었고 결정적으로 당시의 이중장부 사본을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정타였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최태식은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친 사기 행각이 모두 드러나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의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이 나왔을 때 우리 가족은 함께 부둥켜 안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15년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준의 건강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하자 그의 건강은 기적처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 번 미뤄졌던 지훈이와 수진이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결혼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는 민준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노동꾼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가 맞춰준 멋진 양복을 입은 그는 잃어버렸던 15년의 세월을 되찾은 듯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신랑 아버지의 축사 시간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아버지 김민준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된 그의 축사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멋지게 자라준 아들 녀석과 그런 아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어여쁜 며느리를 보니 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기분입니다. 지훈아, 수진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야 한다. 이 못난 아비의 유일한 소원이다. 눈물을 흘리며 축사를 마친 그에게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민준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어?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당신과 함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살고 싶소. 그의 고백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먼저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15년이라는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우리 가족에게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고 멀리 돌아왔지만 진실은 결국 어둠을 이겼고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때로는 너무 늦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희망은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다른 가슴 찡한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